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 핵심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 강화를 발표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나온 지 8개월여 만에 내린 조치로 정부는 경제 보복을 중단하라고 항의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 동결에 초점을 맞춰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비건 대북 대표는 완전한 추측이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버려지는 악기를 위해 베이비박스를 운영해온 유명 목사가 억대의 기초생활 수급비를 부정수급해 고발당했습니다. 서울시장 직속으로 예산 2천억 원의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설립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습니다. 한국당은 물론 민주당 일부 시의원들도 박 시장이 선발한 민간위원들이 막대한 예산 편성권을 갖게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점심 영업 이후 쉬었다가 저녁 장사를 하는 식당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후 2시를 넘어서면서 많은 식당들이 이렇게 문을 닫고 휴식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업소들이 쪼개기 알바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광양제철소 굴뚝에서 불꽃이 치솟고 시꺼먼 연기가 나와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을 어제 전 세계가 지켜봤습니다만 오늘 뉴스9은 우리가 처한 냉엄한 외교 현실을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이 일제하 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일본 내에서도 이번 조치가 공정무역을 저해하는 옹졸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빨리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우리 기업들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유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전 세계 생산량 대부분을 점유하는 스마트폰과 TV 핵심 소재 3개 품목이 대상입니다. 일본 정부는 양국 간 신뢰 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今回の見直しは適切な輸出管理制度の運用を目的としたものであります。対抗措置ではありません。 이에 따라 오는 4일부터 국내 업계는 해당 품목을 수입할 때마다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일본은 통신기기 수출 통제를 강화하려 외환법 우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일본 내에서도 아베 총리가 스스로 강조한 공정무역 원칙을 무너뜨리고 과거사 문제에 무역을 끌어들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そして開かれたマーケット、公平な競争条件といった自由貿易体制を支える基本的原則につき一致することができた。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이번 조치를 극약이라고 표현하면서 한국 기업들의 탈일본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에 이어 미국, 일본까지 무역을 무기화하고 있다는 우려 속에 중국은 일본이 미국에서 배웠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설마 했습니다만 일본 정부가 결국 보복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정부도 당황스럽겠습니다만 기업의 입장에선 당장 생사가 걸린 문제이기도 하죠. 일본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를 겨냥한 건 한국 경제가 이 산업에 의존하는 게 특히 높다는 점을 염두에 둔 전략적 선택으로 보여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오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의 휴전으로 한숨 돌렸던 국내 반도체 업체. 갑자기 불어닥친 일본발 악재에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는 수출 규제에 들어가는 소재의 재고 파악과 물량 확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보관 기간이 짧은 화학 물질이어서 무작정 재고를 쌓아둘 수도 없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세정 공정에 필요한 불화수소는 그나마 국내에서 대체가 가능하지만 반도체 회로를 그리는 포토리지스트, 일명 감광액은 일본의 기술력이 독보적이라 방법이 없습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수출 규제가 장기화되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수출 승인 준비 외에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디램 가격이 6개월 새 반토막 난 반도체 업체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하반기에는 좀 서서히 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던 부분이 기대하기 어려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올해 금년도 그 반도체 경기는 지금 깔아앉는 그런 상황으로. 하지만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국내 업체들이 다양한 공급처를 모색하면 일본 업체들이 역타격을 입을 수도 있어 사태 장기화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예, 지난주 강정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이 경제 보복에 나서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국회의원의 질문을 받고 우리도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강 장관은 오늘 여기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경제 부채를 중심으로 세계 무역기구 제소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지만 당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어서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반기 첫 긴급 수출 점검회의.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회의는 예정보다 2시간 미뤄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결정을 사실상의 경제적 보복으로 규정하고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며 일본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상황 및 대응 방안을 면밀히 점검하였으며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해서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아침 일찍 경제장관 회의를 열었고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피해가 우려되는 관련 기업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외교부도 긴급하게 움직였습니다. 조세영 1차관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강력 항의했습니다. 일본의 규제 강화 발표가 우리 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고 판단한 겁니다. 대사를 추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일 간의 기본적인 역사 인식의 차이도 있고 그래서는 문제를 풀어나가기가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일본에 대해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지만 일본과의 정치 외교적 분쟁이 경제 보복으로 이어졌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어 대일 강경 노선을 유지해온 정부의 고민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예, 그나마 지금 우리 경제가 좋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특히 우리 수출은 상반기 내내 내리막길을 이어가면서 하락폭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수출은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13.5%가 줄었습니다. 보도에 임유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액은 441억 8천만 달러, 작년보다 13.5% 넘게 줄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시작된 수출 감소세가 7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소폭만 보면 상황은 더 나쁩니다. 전년 대비 수출액 감소폭은 지난 2016년 1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가장 큽니다. 최근의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와 세계 교역 위축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수출 활력이 크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최대 시장인 중국의 성장 둔화세로 대중국 수출이 24.1%나 급감한 타격이 컸습니다. 특히 우리 수출의 효자 노릇을 반도체 수출이 전년 대비 25.5%나 줄며 발목을 잡았습니다. 스마트폰 등 IT 기기의 수요가 줄고 있는 데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출 단가까지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하반기에도 전망이 밝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미국, 중국 간의 관세 무역 협상도 조속히 해결될 기대가 많지 않은 데다가 여기에 오늘 일본발 악재까지 만난 상황. 수출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하반기 119조 원의 무역금융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예,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렇습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봐야 할 문제인지 또 대책은 없는 것인지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께 좀 여쭤보도록 하죠. 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G20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일본이 이런 발표를 하고 나서 좀 당혹스러운데 뭐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 오늘 그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그대로 따오면 예. 양국의 신뢰관계에 현저한 손상이 있었다. 예. 그러니까 양국의 신뢰관계에 현저한 손상이 뭐냐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뭐 대법원 판결을 이야기하고 어떤 정치적으로 접근하는데 조금 전 섣부르다고 봐요. 일단
일본 정부의 당국자와 예. 고위 당국자와의 소통을 통해서 그네들이 말하는 예. 현저한 신뢰의 손상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모든 문제를 풀고 그다음에 이 확장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첩경인데 예. 근데 그 부분이 너무 조금 소홀하게 뭐 일단 대사를 불러서 뭐 꾸짖는다든지 또는 뭐 WTO에 제소를 한다든지 전 한국의 조치가 매우 경솔하고 섣불렀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일본이 그 양국 신뢰관계에 손상이 왔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급한 이유라고. 그 교수님 말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 경제 이제 우방국 아닙니까? 우방국 사이의 경제적인 보복 조치가 발표될 때까지 왜 이렇게 우리가 서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지금 안 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뭐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예.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할 때서부터 한일 관계가 굉장히 지금 한 계속, 10여 년 이상 예. 나빠져 왔었죠. 예. 그래서 누가 힘이 더 있고 누가 힘이 덜 있고를 떠나서 양국의 어떤 그런 우호 관계에 봐서는 이런 관계의 그 증폭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민간 부분이나 학자 쪽에서는 한일 관계를 좀 부드럽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것이 이번에 사태를 촉발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물론 뭐 얼마나 장기화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일본의 이번 조치가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얼마나 심각한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경제적인 차원에서만 보면 현재 상태만 놓고 보면 즉 상호 간의 보복 조치가 상승 작용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예. 이번 조치만 놓고 보면 굉장히 따가운 바늘을 찌른 것이다. 예. 이게 뭐 한국 경제를 무너뜨릴 만큼 큰 것은 아닌데 예. 우리가 만약에 섣불리 또 보복 조치를 하고 저쪽이 더 큰 보복 조치를 하고 이것이 만약에 상승 작용을 하게 된다고 하면 예. 두 나라 모두 굉장히 큰 경제적인 어떤 그런 파급 효과가 클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첫 단추를 잘 꿰는 차원에서 일본의 의도가 뭔가, 일본의 의도를 해소하는 길이 뭔가 그것을 찾아내는 일이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한 일 같습니다. 보통 국민이나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럼 우리 정말로 반도체 못 만들 수도 있는 거야 이런 걱정들도 하시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물론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 그 뭐 수출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까다롭게 하겠다는 것이니까 당장 우리한테 뭐 다음 달서부터 뭐 반도체나 휴대폰도 수출 못 한다. 그 관계는 아닐 거예요. 예.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일본이 그동안에 그 쌓인 어떤 앙금을 또 보복을 하고 이렇게 되면 예. 상호간에 저는 상당히 그 확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초기에 첫 단추를 아주 잘 해결하는 것이 현 정부 외교부나 통상부의 저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사전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광경화 장관은 우리도 그냥 있을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강대강으로 대결하는 건 뭐 바람직스럽지 않겠죠? 설사 강대강으로 가더라도 그렇게 미리 말해버리면 좀 가볍죠. 센 것을 때릴 때는 진짜 세게 때리더라도 이 문제는 아주 부드럽게 외교적으로 풀겠다라고 하는 것이 외교 수장의 바람직한 태도죠. 이것을 저쪽에서 때리면 우리도 때려야 된다든지 또는 뭐 WTO 제어를 하겠다라든지 굉장히 저는 경솔한 반응이었다고 봅니다. 설사 그럴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좀 숨겨놓고 우리는 현재 일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문제를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는 단추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좀 현명하게 우리가 지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감정적이지 말고 그다음에 아주 이 문제가 확전되지 않도록 아주 현명하게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는 어제 열린 판문점 미북 정상회담 관련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이 만난 것은 한반도 문제 한 획을 그은 중대 사건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 안팎에서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핵심은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철저하게 자신의 국내 정치적 입장에서 김정은 위원장과의 거래에 나설 거란 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 대신 핵 동결적으로 협상의 초점을 옮기려 한다는 미국 내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건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시나리오이기도 합니다. 이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난 직후 북한의 최근 미사일 도발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Well, very small ones. These are missiles that practically every country tests. I mean, we're very safe. We don't consider that a missile test. Actually, it wasn't a test.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핵 동결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협상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실무 협상이 시작되어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적절한 시점에 또 핵 동결 정도만 받아내고 북한이 원하는 안보 보상과 경제 보상을 제공하는 소위 가짜 비핵화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옆에 리용호 외무상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배석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판문점 회동을 총괄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실무 협상에서 비건 대표의 상대로 유력합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어제 판문점 남북미 정상의 깜짝 만남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림자로 불리는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이 막후 조율했습니다. 청와대는 남북미 정상이 한자리에서 회담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의장용 태극기까지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러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의 집을 나서자 문재인 대통령이 가던 길을 멈추더니 문이 닫힙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에 가까워지자 밖으로 나와 악수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청와대는 이 모든 동선 기획을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이 막후 조율했다고 알렸습니다. 대통령 복심으로 통하는 윤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오전 트윗을 통해 만남을 제안한 직후부터 김 위원장 방문이 유력해진 새벽까지 밤을 새운 뒤 회담 당일 아침부터 판문점에 가서 현장 조율을 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당초 평화의 집도 회담장으로 고려됐지만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이미 회담을 했던 곳이어서 새로운 장소인 자유의 집을 미국 측이 회담장으로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약식 회담에 문 대통령도 참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의장용 태극기도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문점을 떠나기 직전 취재진과 통역까지 물러나게 한 뒤 문 대통령에게 귓속말로 회담 내용 일부를 알렸고 중요한 내용이 있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북한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주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칭찬하는 내용이었는데 막상 판을 깔아주는 데 기여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많지 않았습니다. 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TV가 판문점 회담을 하루 만에 기록 영화로 제작했습니다. 온 지구촌의 눈과 귀가 또다시 조선반도위로 집중되고 판문점에서의 조미순의 상봉 소식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온 행성을 뜨겁게 달구며 격정과 흥분으로 열광했습니다. 판문점 분리선을 넘은 게 커다란 영광이고 잊을 수 없는 순간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소개하면서 김 위원장과는 매우 훌륭한 관계라는 말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북한은 외신이 촬영하지 못한 회담 당시 자유의 집 내부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을 회담장에 들여보내고 홀로 남는 장면도 찍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폼페이오 국무장관뿐 아니라 이방카 선임보좌관, 해리스 주한 미 대사와도 악수했습니다. 하지만 16분 분량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을 맞이할 때와 배웅할 때 단 2차례만 언급했고 문 대통령의 발언 내용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3차례나 등장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최고령도 자동제를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 분리선에까지 나와 따뜻이 발휘워드렸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미국 대통령에게도 찬사를 받는 위상으로 높이는데 초점을 맞춘 보도였습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이번 판문점 만남의 역사적인 의미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북한 비핵화를 향해서는 한 발도 나가지 못한 쇼에 불과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캠페인에 이 만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이번 판문점 이벤트를 둘러싼 미국 내 논란에 맞췄습니다. 어제 판문점 자유의 집. 미국 기자들이 다급히 출입문을 두드립니다. 정상회담장을 찾아 헤매는 카메라가 복도를 우왕좌왕합니다. 떠밀린 백악관 대변인은 몸에 멍이 들기까지 했고 회담장 틈바구니에서 어리둥절해하는 이방카 부부의 모습도 눈에 띕니다. 두 정상의 기념 촬영 때는 미국 기자들이 촬영을 가로막는 북한 취재진을 향해 거세게 항의도 했습니다. 전격 성사된 깜짝 회담이어서일까요? 정상회담장에서는 보기 드문 몸싸움과 신경전이 곳곳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런 북새통 속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땅을 밟은 첫 현직 미국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됐죠. You hear the power of that voice. Nobody's heard that voice before. He doesn't do news conferences. 53분의 회담을 마치고 미국으로 떠나는 길. 주한 미군들 앞에서 회담에 대한 소감을 밝혔습니다. Many people I noticed from Korea were literally in tears, crying. This is a big thing. 그런데 경제 얘기가 나오네요. And our country's doing well. You know, our country's probably never had a better economy than we have right now. 전 세계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된 걸 10분 활용해 미국 유권자를 겨냥해 자신의 성과를 끼워 넣은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때 남북 문제가 나아졌다며 이전 오바마 정부를 슬쩍 깎아내립니다. What was happening during the previous administration was very bad for South Korea and very bad for North Korea, frankly. There was a lot of bad things happening, and it's changed very, very rapidly. 오늘 트위터에도 미북 회담에 대해 위대한 영광이자 많은 것들이 성취됐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재선 캠페인을 위한 쇼라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It's all show. It's all symbolism. It's not substance. 트럼프가 김 위원장의 비위를 맞추며 알랑거렸다. 독재자와 러브레터를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서 어떻게든 대선까지 활용하겠다. 그런 입장에서 정상회담을 이벤트로서의 정상회담은 반복되는데 비핵화는 더디게 되고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의 기대를 품게 했다 무산시키기를 여러 차례 거듭했죠.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오늘 아침 포스코 광양제철소 굴뚝에서 불꽃이 치솟고 시꺼먼 연기가 나와서 주민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정전으로 인해서 굴뚝 비상 밸브가 자동으로 열렸고 잔류 가스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공장 굴뚝에선 빨간 불꽃이 솟아오릅니다. 1시간 동안 불꽃과 검은 연기가 계속되면서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빨간 연기가 나고 그러니까 점점 시끄러움이 되니까 그냥 쿵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터지는 소리. 겁나죠. 터질까 봐. 오늘 아침 9시 11분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변전소 차단기 수리 작업을 하던 중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정전으로 굴뚝 비상 밸브가 자동으로 개방됐고 잔류가스를 내보내는 과정에서 화염과 연기가 발생했습니다. 전 공장이 정전되니까 그 안에 가스가 있잖아요. 그냥 있으면 폭발되니까 자동적으로 안전변이 열려서 방산이 된 겁니다. 정전은 30분 만에 복구됐고 공장도 다시 가동했습니다. 환경단체는 잔류가스가 연소하면서 대기오염 물질도 배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모든 대기오염 물질들이 일시적으로 방출된 건이라 이제 비 꺼지면서 바로 인근에 이제 떨어질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광양제철소는 오염물질 배출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환경청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TV조선 오승열입니다.
버려지는 아기를 보호하려고 베이비박스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한 목사로 유명한 분이죠. 이 목사 부부가 교회에서 받은 사례비, 그러니까는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신고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아서 고발당했습니다. 추징 규모가 2억 원에 달합니다. 성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 국내 최초로 베이비박스를 도입해 1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 이모 씨 부부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매달 기초생활 수급비를 받았습니다. 친자식 외에 9명의 아이를 입양해 가족이 12명이나 되지만 이 목사 부인의 월 290만 원 소득이 전부여서 지원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이 목사가 교회에서 사례비 명목 등으로 매달 4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직원이 항상 현금을 뽑아서 지급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기록에 남지 않으니까 비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거죠. 금천구청은 2017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이 목사가 기초생활보장비 6,800만 원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이를 환수했습니다. 또 2017년 이전에도 약 1억 4천만 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적으로 이제 민원 들어와서 저희가 조사하다 보니까 두 분 다 소득이 있었고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급여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 측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합니다. 고의적인 게 아니라 의도적인 착오라든지 실수적인 부분들이라고 한다면 무지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교회 측은 나머지 부정수급한 돈도 성실하게 갚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자, 언론을 통해서 베이비박스가 알려지면서 후원금이 늘었습니다. 그 액수가 연간 20억 원 정도인데 후원금 관리는 주먹구구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단체가 법인화되어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모 목사가 후원금을 다른 사업에 사용했다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계속해서 장윤정 기자입니다. 이모 목사가 운영하는 기독교 생활공동체. 위기 영유아 보호와 미혼모 지원,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한다며 후원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서는 후원금은 선교 헌금으로 사용된다고 안내합니다. 기부 영수증은 당연히 받으실 수 있는데 대신에 이것도 종교단체로 나갑니다. 헌금으로. 종교단체의 헌금은 회계 감사를 받거나 사용처를 공개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이 공동체가 받는 후원금은 연간 약 20억 원에 이릅니다. 일부 이사들은 후원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현재 임의단체인 공동체를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하자고 이 목사에게 요구해왔습니다. 투명성을 더 강화하고자 저희가 이제 제대로 된 법인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교회 내에 회의가 있었어요. 하지만 전임 이사들은 이 목사가 법인화에 반대하며 이사회를 해체했다고 주장합니다. 결론은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저희가 이제 형식적으로 쫓겨난 거죠. 이 목사가 후원금의 일부를 다른 사업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목사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급식조리원, 돌봄 전담사 등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5만 명이 모레부터 사흘 동안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전국의 3분의 1 이상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급식 대란, 돌봄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서 교육부는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에서부터 노동 존중, 비정규직 차별 철폐하라! 민주노총 산하 전국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모레부터 4일간 예정된 파업을 강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더 잘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면서 3일간의 파업에 임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기본급 6.24% 인상과 정규직 대비 근속수당, 명절 휴가비 등의 차별 해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파업에는 급식조리사와 돌봄 전담사 등 전국 조합원 9만 5천 명 가운데 약 5만 명이 동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급식과 돌봄 대란이 우려되자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학비연대에 파업 자제를 거듭 촉구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금일부터 상황실을 설치하고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 간 한 라인을 구축하여 긴급 상황에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김밥이나 빵 등 대체급식을 준비하거나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참하도록 학부모들에게 안내하도록 했습니다. 또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교직원들이 돌봄 교실을 대신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파업 규모가 역대 최대여서 일선 학교에 적잖은 혼란과 불편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화물연대가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철강 제품 수송을 거부해서 포항제철소의 제품 출하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벌써 나흘째인데요. 이 포스코는 운송 거부가 장기화되면 제철소의 가동 중단도 불가피하다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정민진 기자입니다. 화물연대가 포항제철소 정문을 막았습니다. 진화는 화물차를 세우고 일일이 출입증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화물연대에서 저렇게 완강하게 하니까 지금 정문에서 지금 3바퀴 돌았거든. 포항제철소에 들어가지 못한 대형 화물차들은 이렇게 근처 도로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평소 포항제철소에서 제품을 출하하는 화물차는 600여 대. 민주노총 화물연대 포항지부에 운송 거부가 시작된 지난달 28일부터는 화물연대와 합의한 60여 대만 출입하며 최소 물량만 출하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포항제철소 보관창고에는 선제 6만 3천 톤이 쌓였습니다. 제한 용량 5만 7천 톤을 이미 넘었습니다. 포스코 공장 서는 거고 그러면 출하 안 되고 그냥 이게 출하를 못하면 생산을 못 하겠죠. 화물연대는 운송료 7% 인상과 최저가 입찰제 폐지를 요구합니다. 운반비가 줄어들죠. 작년에 만 원 받았는 거 같으면 5%가 다운됐으면 올해는 9,500원을 받는 거죠. 회사들이 경쟁이 치열해졌어요. 좀 하한가로 들어가는 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경영상의 문제가 있고 어제도 요거를 100% 들을 수는 없고. 화물연대와 운송업체는 오늘 2차례 협상했지만 모두 결렬됐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주 가까스로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졌는데 민주당은 정의당의 거센 반발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정개특위위원장에서 교체된 것을 두고 정의당이 사실상 여권 공조 파기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서주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 교체에 앞서 정의당과의 사전 교감을 주장했습니다. 아무런 판단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해고했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사전 협의도 없었던 배신의 정치라며 더 이상 민주당을 도울 일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자유한국당 떼쓰기에 끌려다닌다면 개혁전선은 와야 될 수 있음을 민주당은 똑똑히 알기 바랍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도 필요할 때만 손을 벌리고 언제든 배신할 태세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의석은 128석으로 과반의 21석이 부족해 공조가 깨지면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상실합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심 의원이 다시 위원장을 맡는 대안까지 내놨습니다. 민주당에서 정개특위위원장을 맡고 그것을 심상정 의원에게 다시 양보하는 그런 결단을 보여주시기를. 민주당은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중 어느 쪽 위원장직을 가져올지 정할 예정입니다. 여당은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신설은 물론 내년 총선 전략 차원에서도 법 여권 공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어떤 묘수를 찾을지가 이번 주 전국의 핵심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설립하는 조례안이 서울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반대했던 조례안이어서 통과 자체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고 대의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장 직속 민주주의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안건 2개를 모두 통과시킵니다. 원조의 일부 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내년도 시민참여예산 2천억 원 편성 과정에 참여합니다. 참여 예산 규모는 2021년까지 1조 원대로 늘어납니다.
서울민주주의위원회는 박원순 시장의 수건 사업이었지만 의회 권한을 침범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 때문에 2주 전에는 시의회 상임위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부결했습니다. 시장이 임명하게 되는 위원장인데요. 이 방대한 공무원 조직을 지휘 감독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서울시의회는 이후 사실상 이 안건만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부 개정안을 마련한 뒤 이례적으로 2주 만에 재상정했습니다. 또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고 또 우리가 계속 반대만 해서 살 수는 없거든요. 시장과 저들이 같은 당이잖아요. 하지만 민주당 내부의 반대는 거듭 확인됐습니다. 두 가지 안건 표결에서 반대와 기권은 30표 안팎이 나왔습니다. 무기명 투표였지만 야당 의원은 1명만 참여해 대부분 반대표는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보신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 의회에서조차 이 민주주의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당초 부정적인 의견이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의회가 있는데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예산에까지 관여하는 것이 과연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것인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내용을 따지기 전에 먼저 형식부터 좀 보죠. 이 조례안이 2주 전에는 일단 부결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과가 됐다면 이건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지방자치법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부결된 의안은 재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같은 회기 내에 못한다고 또 첨부가 돼 있죠. 자, 이번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건은 이 새로운 임시회가 시작돼서 회기가 바뀐 만큼 일사부재의 원칙에는 위반되지가 않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정원을 기존 60명에서 56명으로 4명을 줄인 일부 개정 조례안 형식으로 바꿔서 제출을 했습니다. 자, 일종의 편법을 동원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예. 그런데 이 서울민주주의위원회라는 것을 만든 이유가 시민들이 원하는 곳에 직접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 권한은 의회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예산은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이죠. 그런데 이 위원회 역시 예산 요구와 결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 뽑은 시의원과 시에서 뽑은 위원회가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자, 물론 서울시는 미흡한 부분을 보호하는 것일 뿐, 보충하는 것일 뿐 결국 예산안을 확정하는 것은 시의회의 몫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엔 대의민주주의를 훼손시킨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의민주주의는 시민들이 직접 그 사람들을 뽑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하는 업무 영역에 따라선 그 시민들이 직접 뽑은 의원들에 의한 대의민주주의가 훼손될 수도 있고. 자, 시민들이 직접 뽑은 의원이 아니라면 예. 이 위원을 어떻게 선출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일 텐데 맞습니다. 위원은 어떻게 선출됩니까? 일단 위원회 규모는요, 이 최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면은 서울시 의회가 추천하는 게 3명, 구청장 협의회에서 2명 이내로 이제 추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실국장 3명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인데 이 의장 1명을 빼면 이 최대 6명까지 박원순 시장이 필요한 만큼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5명 가운데 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6명이나 된다면 박원순 시장이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요. 선발위원회를 거쳐서 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위원을 선정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것도 비판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 자, 이번에 통과된 조례를 보면요. 이 고위공직이나 전문 자격인으로 재직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자, 특히 시민단체 10년 이상 경력도 이 자격 기준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박원순 시장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장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박원순 시장 입맛에 맞는 사람들 뽑아서 서울시 예산은 뭐 일부긴 합니다만 주무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군요. 예.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자, 먹음직스러운 햄버거, 족발, 갈비탕, 음식점이나 즉석식품 포장지 전면에 붙어 있는 사진들입니다. 식욕을 자극하는 건 물론이고 푸짐해 보이지만은 막상 받아보면은 빈약하기 일쑤기도 한데요. 그렇다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허위 과장 업체를 처벌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소비자 탐사대 김하림 기자입니다. 큼지막한 고명, 통통한 새우, 패스트푸드와 음식점 광고들이 먹음직스러운 생김새로 소비자를 유혹합니다. 크고 특별한 행복. 정작 실제 음식을 주문하면 기대한 모습과 다른 경우가 많은데 프랜차이즈 부대찌개집이나 뭐 그런 집 가면은 되게 제품 이미지랑 너무 다른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유명 패스트푸드점을 확인해봤습니다. 광고 사진에 먹음직스럽던 햄버거. 채소는 듬성듬성. 패티 고기 두께도 얇습니다. 모양이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들어있는 건 똑같은가? 직원에게 물었더니 다 들어간 거 맞아요? 조리가 간편해 인기가 많은 즉석식품에도 소비자 불만이 쏟아집니다. 2인분짜리 갈비탕인데요. 사진으로 보면 굉장히 고기가 푸짐하게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얼마나 들어있는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갈비탕 속 고기는 달랑 한 덩어리. 고기가 이게 단데요? 여기 보시면 갈빗대가 사진상으로 그냥 언뜻 봐도 한 3개 정도는 보이거든요. 이런 제품은 한둘이 아닙니다. 두 줄 푸짐해 보이던 순대, 앙금이 꽉 차 있어야 할 빵 등 모두 포장 광고와 너무 다른데 여기 지금 보기 어때요? 아예 없는데? 아예 없는데. 거짓말쟁이는. 다음에는 또 사 먹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업체 입장이 궁금합니다. 사진이다 보니까 조금 더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으신데 네. 원래 약간 양이 적은 게 맞는 거예요? 네, 제품과 환불 처리 도와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실제 광고처럼 내용물을 구성하려면 얼마나 필요할까? 한 끼 식사로 손색 없이 푸짐해 보이는 족발을 뜯어봤습니다. 제품 한 개로는 광고 그림의 반도 안 되고 거의 3개를 뜯어야 비슷한 모양이 됩니다. 도시락도 있고 뭐 햄버거 이런 것도 그런 게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선 이들 식품 광고가 허위 과장 같지만 해당 업체의 법적 책임을 묻기는 힘듭니다. 포장 그림이나 광고 사진에 조리에 또는 연출 사진, 실물과 다를 수 있다 등 표시를 해두고 중량만 제대로 지키면 대부분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리에 그런 거 소비자분이 좀 보기 쉽도록 중량이 다르고 그러진 않은 거거든요. 표시광고법상 기만 또는 과장 광고로 제재하려 해도 소비자 상식이란 기준 외엔 명확한 적용 규정이 없는 상황. 특별히 규정이나 고시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허위 과장성에서 일반적 보통의 소비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소비자들이 알아서 사진이나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건데 구성품과 다르게 제공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은 아주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실물과 다를 수 있다는 한마디에 면책받는 업체들의 광고. 소비자는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 하는 걸까요? 소비자 탐사대였습니다. 네, 요즘 점심시간 지나서 밥을 먹으려고 하면은 영업하는 식당을 찾기 어렵습니다. 점심 영업 이후에 쉬었다가 저녁 장사를 하기 때문인데요. 최저임금 인상에 업소들이 궁여지책으로 쪼개기 알바를 선호하면서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권용민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서울 중심가의 한 라면집. 맛집으로 유명한 곳이지만 영업 준비 중이라는 안내 문구를 내걸고 손님을 받지 않습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대에 그 알바생들한테 시급을 주면서 계속 한 분 한 분 받으려고 유지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피크타임 때만 친구들 쓰고 그 중간 시간에 손님 없는 시간에는 쉬는 게 오히려. 주변 식당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오후 2시를 넘어서면서 많은 식당들이 이렇게 문을 닫고 휴식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최저임금이 크게 오른 데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까지 줘야 하자 업소들이 하루 3시간에서 4시간짜리 쪼개기 알바를 활용하면서 생긴 풍속도입니다. 딱 쉴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한 2시부터 뭐 한 3시간 그 정도 무조건 쉬고 이제 각속 각박이 되는 거죠. 한 취업 사이트 조사 결과 아르바이트생 중 절반 이상이 일주일 평균 15시간 미만으로 일했고 소상공인 58.9%는 최저임금 인상 후 직원을 줄였습니다. 노동의 가격이 갑자기 이유 없이 올라가면 당연히 그 노동을 적게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절약을 하게 되는 측면이 많죠. 유행처럼 번지는 식당과 브레이크 타임. 인건비 부담이 만든 웃지 못할 트렌드입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미루나무 꼭대기에 조각구름 걸려있네. 박목월 시인이 가사를 붙인 이 동요 듣고 부르며 자란 분이 많을 겁니다. 미루나무는 제가 어렸을 때 시골 신장로에 많이 심었던 키 큰 나무 포플러의 한 종류입니다. 미국에서 온 버드나무라는 뜻으로 붙인 이름 미류가 미루로 바뀌었죠. 하지만 지금 장노년들께는 미류라는 이름이 익숙합니다. 북한이 체제 야만성을 전 세계에 드러낸 판문점 도끼 만행의 기억이 워낙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1976년 초소 앞에 무성한 미류나무 가지를 치던 유엔군을 북한군이 습격해서 도끼로 미군 장교 2명을 살해한 사건이죠. 당시 포드 미국 대통령이 항공모함과 전폭기를 급파하면서 한반도는 전쟁 직전까지 갔습니다. 사흘 뒤 유엔군이 밀어붙인 미루나무 벌목 작전에는 특전사 문재인 상병도 투입됐습니다. 미국 미류나무를 둘러싸고 벌어진 이 사태는 김일성이 사과문을 보내오면서 가라앉았습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고 합니다만 그로부터 44년이 흐른 판문점에서 역사의 역설이 현실로 펼쳐졌습니다. 포드의 11대 후임 미국 대통령 트럼프,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만난 겁니다. 전쟁의 새 당사자 정상이 전쟁이 멈춘 경계선에 나란히 섰습니다. 그 경계선을 현직 미국 대통령이 넘어가서 사상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아름다운 말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지켜세우고 초청하기도 했습니다. 말만 들어서는 마지막 냉전지대 한반도의 얼음이 금방이라도 녹을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판문점을 가득 메웠던 카메라의 파도가 빠져나간 지금 미북 협상의 동력이 되살아난 것 말고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판문점의 만남이 역사의 물길을 뒤바꾼 대사건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정치적 이해타산을 앞세운 현란한 눈요기에 그칠 것인지 그 판가름이 나기까지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나오지 않는다면 어제 판문점 이벤트는 오히려 한반도 평화의 여정에 장애가 될 수가 있다는 점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핵을 가진 북한과 우리가 공존을 강요당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질 가능성까지도 말이죠. 7월 1일 앵커의 시선은 판문점 미루나무는 알고 있을까였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고 남부지방에서는 비가 내렸습니다. 그중 전남과 경남, 제주도는 밤까지 비가 이어질 텐데요. 천둥, 번개와 함께 강하게 내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이후 주 후반까지는 특별한 비 소식이 없습니다. 장마 전선이 일본 쪽으로 물러났기 때문인데요. 다만 중간중간 소나기 정도는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도 없겠고요. 다만 강한 햇살 속에 오늘보다 더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대구와 강릉의 한낮 기온이 31도까지 치솟겠고 서울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양산을 이용하시면 더위와 자외선 차단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30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주 후반에는 폭염 경보 수준의 더위가 찾아올 텐데요.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